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트 현시원이라고 합니다. 2025년 3월부터 미디어 아트 소속으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큐레이터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학부 때 미술사랑 국문과를 전공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고 큐레이터로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를 마무리하고 또 연구자로서도 미디어 아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미디어 아트는 이제 예술과 기술의 협업, 융합으로 소개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백남준 하면 딱 미디어 아트를 떠올리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 아트의 가장 큰 매력은 첫 번째는 없던 거를 만든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력은 되게 현실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예술가와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얼리티라는 것을 끝없이 재정의 내리면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동시대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개발하는 게 미디어 아트 전공의 가장 큰 힘이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아트와 시공간 확장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가장 되는 기초적인 단계의 수업인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작가이자 연구자로서 어떻게 미디어 아트 이제 안과 밖의 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가 이제 있겠고요. 또 한 가지를 소개해달라고 하셨지만 제가 또 전시 만들기, 전시 매체 연구에 대한 수업을 학생들과 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저에게는 흥미롭고 중요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디어 아트와 시공간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미디어 아트에서 읽기와 쓰기를 만들기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기 위한 하나의 전체적인 과정의 훈련으로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고 발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요. 과제는 논문과 프로젝트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훈련으로서 여러분들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 질문이 있는 형태의 학술 논문을 수업 중에 쓰기를 목표하고 있고요. 때로는 작업을 해서 저희 학교 안에 있는 갤러리 안에서 간단한 전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문이라는 틀 자체나 연구 방법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변화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체계와 미디어 아트의 역사, 미디어 아트의 이론을 굉장히 천천히 이론적으로 좀 학습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뭔가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어떤 순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배웠으면 하는 것은 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텍스트와 소통하고 또 텍스트를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 여정 자체를 배우기 위해서는 소통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되게 다방면의 다학제적인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아닐까 싶어요.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게 이름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 반대로 핸드폰을 사용한 작업, 프로젝션을 사용한 작업, 또 때로는 책을 활용한 작업, 너무 다양한 매체를 품을 수 있는 것이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문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3D 기술 자체에 관심이 있는 테크니션이라든지 회화를 했던 친구들이라든지 다방면의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관심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되게 명확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년이라는) 그 대학원 시간이 되게 짧다면 짧다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학 전에 그래도 충분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너무나 많은 뭐 비디오들이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앞으로 뭐 밀고 나가고 싶은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스트를 적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어떤 선언문 같은 거를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진학 전에 결국에는 내가 뭐를 하고 싶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스스로 감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게 미디어 아트 관련이든 아니든 다양한 책을 통해서 굉장히 뭐 구체적인 경험들 쌓았으면 좋겠고요. 또 전시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인 동시에 또 되게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학생으로서 갖췄으면 하는 자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과거와 미래를 좀 여유를 가지고 보는 눈?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과거의 역사도 보고 이론도 보고 또 다양한 작업들도 보고요. 또 동시에 그 과거에 함몰되지 않는 그 미래에 되게 도전적인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스스로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때로는 되게 무모하고 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친절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때로는 굉장히 대담하게 용기 있게 좀 질문하고 거기에 딱 몰두해보는 그런 집중력이 학생으로서 꼭 갖췄으면 하는 자질입니다. 외부에서 뭐 감독이라든지 뭐 너무 유명한 작가라든지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이제 학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오게 되는데요. 제3, 제4의 정체성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과 정말 다른 뭐 수평, 수직으로도 다르고 앞뒤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많이 이제 봤던 것 같고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저희가 2025년 1학기에 전시 매체 수업에서 저희가 다른 그 외부 공간에서 전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이제 학교 밖으로도 나가서 전시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수 있다면 2025년 5월에 저희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25주년 기념 프로그램이 크게 이제 있었습니다. 저와 또 미디어 아트 전공하는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요. 저희가 25주년 아카이브 전시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서 전시라고 하는 게 이미 있던 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또 30년, 40년 어떻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미디어 아트를 공부하면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기술들이 너무나 빨리 변화한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백남준이 사용했던 TV 모니터가 지금 정말 그 뮤지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발빠른 기술의 변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뭔가 이거를 따라잡으려고 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많이 도움을 받은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론 수업을 하지만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의 질문들을 모아보거나
또 해결해 보는 방법이 이제 있겠고요.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론과 창작을 함께 해야 된다는 문제일 것 같아요. 이 이론을 하면서 또 이걸 어떻게 나의 만들기로 적용시키고 이 만들기가 어떻게 또 새로운 이론 쓰기로 이어지는지의 문제가 이제 있을 텐데요. 이게 평생 동안 가져가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창작, 만들기와 쓰기 혹은 이해하기 문제가 연구자나 작가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마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이 문제를 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인식한 것이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극복할 때 어떤 과정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거나 혹은 타 장르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방법들이 일단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혼자 헤쳐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결국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장점을 많이 활용하라고 저는 얘기해보고 싶어요. 또 이제 미디어 아트가 또 다양한 현실에서의 제도들, 예술 제도들, 예술 행정들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때로는 작가나 연구자로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동시대의 제도 자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굉장히 거창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서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2009년부터 제가 전시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한 10년 후에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왔거든요. 영상예술학과. 근데 이 어려운 순간이라고 하는 게 그 순간에 괴로웠다기보다는 논문을 어떻게 쓸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책도 많이 내고 책도 많이 만드는 사람이었다가 학술 논문을 쓸 때에 가장 어려운 도전이자 저한테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 논문을 쓰면서 기존 학술 체계를 또 이해하고 이현진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이 전시 도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가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긴 한 것 같아요. 비엔날레라는 큰 행사를 또 다른 분들과 했던 순간들, 너무나 많은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기억에 안 남는 도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좀 깊게 항해했던 순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박사 논문을 쓸 때가 제일 진하게 저한테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연구를 전시로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만들 때는 제가 현대미술을 전공하면서 품었던 여러 관심들을 전시로 이제 풀어낸 것들이 있고요. 박사 논문을 작가나 큐레이터들이 전시 만드는 과정에서 제작하곤 하는 그 전시 도면에 대한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어 플랜이라고 하는 전시 도면이 계획서이기도 하지만 전시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안내문이 되기도 하고 전시가 끝나고 나면 시간을 보여주는 아카이브가 된다라는 형태로 이제 논문을 썼었고요. 그 전시 도면이 결국에는 관객이 작품을 보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디어 아트와 연관된 부분이 컸던 주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전시 도면에서 파생해서 또 백남준의 전시 사진이라든지 소장품 전시를 다시 전시하는 방식이라든지 재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큐레이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들을 또 해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미디어 아트의 테크니션이라든지
전시,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사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미디어 아트와 전시, 미디어 아트와 회화의 관계도 최근에는 어떤 미술관에서 발표하고 연구한 적이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아트를 가지고 이제 서구 중심의 미술사를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한국 동아시아 쪽에서 기술 문화가 또 굉장히 20세기 중후반에 빠르게 발달한 부분이 이제 있고요. 이 부분들이 새로운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만나면서 다른 예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서요.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제 연구들을 다각도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셔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2013년도에 한옥공간으로 문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시청각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제가 1년에 한 6개 정도씩 전시를 하고 많은 동료들과 함께 전시 공간 자체를 정말 너무나 흥미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큐레이터인 동시에 공간을 작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2020년부터 제가 여기를 연구공간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시청각 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로서의 전시도 많이 만들고요.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들, 디자이너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저의 연구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2025년도 현재는 시청각 랩을 잠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면서 당분간은 쉬고 있지만 지금 시청각에서 했던 정말 100건 정도가 되는 전시들, 그리고 한국과 또 아시아의 여러 작가들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들을 제가 출판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서 아카이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시청각 랩이라는 그 이름으로 꼭 서울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작게라도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럭서스 작가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나 여러 협업자들이랑 이 공간에 대해서 같이 좀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 아트와 미술 현장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이 말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 아트 있지만 또 미술 현장 함께 보고요. 이게 결국에는 예술과 인문학에 대한 질문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는 AI의 등장이 너무 크다고 봐요. 저희가 어떻게 이 AI 환경 속에서 우리의 질문과 이 언어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정말 이 중요하게 보는 변화 자체가 일상이 됐다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섬세하고 또 타자를 나와 다른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생태 자연 문제나 아니면 정말 몸이 불편한 다양한 타자들, 또 지역 문제들, 이 서울만이 중심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세계와 국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변화 자체는 변화가 일상이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름 붙일 것인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변화를 따라잡으려고 하면 이 미디어 아트와 미술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옛날에 왜 TV가 한창일 때 시청자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계속 이 변화하는 것들을 수동적으로 볼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중요한 변화와 역할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굉장히 어떤 성찰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고유한 질문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결국에는 써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저는 미디어 아트 전공하는 분들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연구자이자 작가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라고 하는 것, 그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미술 현장 같이 만들 수 있고 또 연구의 방법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연구자인 동시에 작가이고, 이 작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하는 현실을 되게 예민하게 이해하고 난 후에 자기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시대적인 전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우리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도구들이 함께 정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